진우야, 내 아들 진우가 왜 여기 붙어 있어? 이 꺼통 어디서 났어? 덜컹거리는 지하철 소음 속에서 오늘도 고단한 몸을 뉘인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작고 때 묻은 손 하나가 내 무릎 위로 낡은 껌통을 불쑥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1,000원만 도와달라는 가녀린 아이의 목소리에 주머니 속 꼬깃 탄 지폐를 꺼내려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이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낡아빠진 플라스틱 껌통 옆면에는 이미 노랗게 변색된 스티커 사진 한 장이 보란 듯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좁은 사진 속에서 웃는 아이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내 아들 진우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앞이 가려지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며 25년 전 실종된 내 자식의 사진이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국밥을 말며 평생을 바쳐 살아온 세월은 오직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오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늙은 노파의 모습이 기이하게 보였는지 지하철 안에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하기 바빴고 껌을 팔던 자매는 겁에 잔뜩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야, 이 사진이 대체 왜 여기에 붙어 있니? 정신없이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 사진의 출처를 반복해서 물어보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바들바들 몸을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애처로워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서려는데 아이들의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하며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끄는 커다란 손이 주인은 험상궂게 생긴 사내였고 그는 이 상황이 매우 불만스러운 듯 미간의 인상을 팍 쓰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천천히 위협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의 귀한 장사를 왜 방해하느냐며 윽박지르는 사내의 목소리는 지하철 안을 다 울릴 정도로 크고 거칠었으며 나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아들의 행방을 가쁘게 물어보았지만 사내는 오히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분명한데 이 껌통을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고 간절하게 매달려 사정하며 간청해 보았지만 남자는 코방귀를 크게 끼어대며 내 손에서 껌통을 낚아채 자신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사진을 주워다 붙인 그게 무슨 내 아들이냐며 나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는 사내의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주변의 차가운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식어버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매의 가느다란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는 사내의 뒷모습을 온 힘을 다해 다시 붙잡았으나 힘없는 노인의 손길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허공을 가르며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고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멈춰서는 바로 그 순간 사내는 아이들을 밀치듯 데리고 플랫폼으로 급히 사라져버렸고 나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오직 아들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뒤를 쫓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눈앞에서 사라지는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사정없이 내달리며 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출구로 향하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사내는 아이들을 거칠게 뒷좌석에 집어넣고는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도망갈 준비를 마치는 것이었으며 나는 차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차 번호를 하나라도 외우려 눈을 부라리며 맨발로 아스팔트를 내달렸으나 매연만 가득 남긴 제 차는 야속하게도 저 멀리 사라졌고 나는 길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목 놓아 서러운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5년을 하루같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지켜온 내 아들의 얼굴이 분명한데 어째서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것인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되어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한 섞인 통곡을 이어갔고 가슴은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안쓰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아들의 소식과 아이들이 타고 떠난 그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내는 것 하나뿐이었기에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 파출소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가슴을 파고드는 의구심과 공포가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고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나를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그 껌통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은 진우가 5살 되던 해의 시장 입구에서 예쁘게 찍었던 것인데 그게 왜 아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어딘가에서 저런 험한 사람들에게 잡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이 사정없이 떨려와서 제대로 길을 걷기조차 너무나 힘든 지경이었고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당장 죽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횡설수설하며 도움을 요청하니 젊은 순경은 그저 노망난 노인의 넋두리로 치부하며 건성으로 나를 딱딱한 의자에 앉히고는 외면하는 것이었으며 나의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경찰서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허무하게 물러설 수는 절대로 없었고 내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놓칠 수 없었기에 나는 단골 손님이었던 퇴직한 박 형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박 형사의 번호를 하나씩 천천히 눌러보는데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을 짓누르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다행히 들려오는 박 형사의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그저 목매인 소리로 한참을 울먹거리기만 했고,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며 나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다정한 말투로 물어왔습니다. 진우를 찾은 것 같다며 횡설수설 쏟아낸 말에 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금 당장 자신이 그곳으로 가겠다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으며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그는 현직 시절부터 내 아들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며 어둠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길게만 느껴져 괴로웠고, 나는 승합차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애타게 불렀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박 형사는 내 몰골을 보고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둘러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달라 했고, 나는 보았던 껌통과 사내의 인상착의를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던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껌통에 우리 진우의 어릴 적 사진이 분명히 붙어 있었다는 내 말에 박 형사의 눈빛은 형사 시절의 매서운 기운을 담아 빛났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주었다는 사내의 말은 거짓이며 분명 배우의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분석에 내 가슴은 다시금 분노와 공포로 사정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진우를 데리고 있는 것이라면 대체 지난 25년 동안 내 아들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견뎌왔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박 형사는 일단 근처의 폐쇄회로 화면들을 뒤져서 승합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자신의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하겠다 약속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박 형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나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솥에 불을 올리는 것조차 잊은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들어와 인사를 건네도 대답조차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내 모습에 다들 의아해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승합차에 실려가던 아이들과 껌통 속 진우의 웃는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온 박 형사의 어두운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 그에게 차마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승합차가 사용한 번호판이 이미 도난 신고된 가짜 번호판이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고, 이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하철 구걸을 시키는 우두머리 최독식이라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까지 알아냈지만 그들의 아지트는 워낙 은밀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에 나는 다시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최독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며 주먹이 떨렸고,
내 아들을 그런 인간의 소나기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위험하니 직접 나서지 말라고 말렸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놈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장소로 가겠다 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내면 분명 최독식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나는 신발 끈을 질질 매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박 형사도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는지 결국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함께 옮겼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이 사라졌던 지하철역 근처를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며 추적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폈고 혹시라도 그 험상궂은 사내가 나타나지 않을까? 숨을 죽이며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던 끝에 지하철역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사내가 탔던 승합차가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감에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데 차 문이 열리며 낮에 보았던 자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거칠게 몰아세우며 어디론가 끌고 들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뒤를 쫓았고 박 형사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지원 요청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버려진 폐건물 지하의 으슥한 공간이었으며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러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내의 거친 욕설이 지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진우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가쁘게 뛰어왔고 박 형사는 내 팔을 붙잡으며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너머로 낮에 보았던 그 사내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오늘 벌어온 돈이 이것뿐이냐며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며 울먹이고 있었고 사내는 껌통을 발로 차며 더욱더 위협적으로 다가가 아이들을 겁주었으며 그 껌통이 바닥을 뒹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놈이 우리 진우의 사진을 어디서 얻었는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지만 박 형사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나를 강하게 만류하며 조금 더 지켜보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하 공간 구석에는 낡은 철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껌통과 아이들의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보니 이곳이 놈들의 추악한 아지트임이 확실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육중한 체구에 또 다른 남자가 걸어 나왔는데
그가 바로 박 형사가 말했던 악마 같은 존재인 최독식이었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쳤습니다. 최독식은 사내에게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하더니 책상 위에 있던 장부를 들춰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으며 그 목소리는 지하 공간의 기분 나쁜 공포감을 가득 채웠습니다. 놈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진우의 이름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최독식은 창고에 있는 벙어리 녀석은 어떻게 되었느냐며 사내에게 툭 던지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벙어리라는 말에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실종될 당시 충격으로 말을 잃은 우리 진우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 온몸이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사내는 그 녀석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밥도 안 먹는다며 투덜거렸고 최독식은 쓸모없는 놈이라며 혀를 차더니 내일 처리하겠다고 잔인하게 말해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내일 처리하겠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며 정신을 바짝 차렸고 박 형사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형사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지원을 기다리자고 했지만 나는 지금 당장 창고로 가야 한다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창고처럼 보이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어보았으나 기름칠이 되지 않은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고요한 지하 공간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안쪽에서 대화를 나누던 최독식과 사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나는 당황하여 숨을 멈춘 채 벽 뒤로 몸을 바짝 붙이며 제발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내는 고양이가 또 쓰레기통이라도 건드린 모양이라며 투덜거리고는 다시 최독식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나는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버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니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나를 반겼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남자의 뒷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그 남자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은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라왔고 한눈에 내 아들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남자는 대답 없이 몸을 더욱 작게 웅크릴 뿐이었고 나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메마른 어깨를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으며 그 눈망울에는 세월의 아픔과 깊은 상처가 가득 담겨 있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사진 속에 해맑았던 소년의 눈매가 그대로 남아 있는 아들을 보며 나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나의 포옹에 겁을 먹은 듯 몸을 경직시켰지만 내가 그의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지며
울음을 터뜨리자 조금씩 경계를 풀고 내 옷자락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구둣발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고 사내가 창고를 확인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아들을 앞세워 반대편 좁은 환기창 쪽으로 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랫동안 갇혀 지낸 탓에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만 바닥으로 쓰러졌고 나는 아들을 부축하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속으로 외치며 어둠 속을 필사적으로 헤맸습니다. 사내가 창고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박 형사가 나타나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채 제압하며 나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쳤고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등에 업다시피 하여 어두운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으며 뒤쪽에서는 최독식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나는 멈추지 않고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지상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데 뒤편에서 최독식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며 우리를 매섭게 추격해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의 몸은 생각보다 너무나 가볍고 가냘퍼서 내 등에 업힌 무게가 마치 종이장처럼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이를 악물며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박 형사가 아래에서 놈들을 막아주는 사이 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을 다시 놓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멀리서 보이는 승합차의 전조등 불빛이 우리를 비출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낡은 트럭 뒤로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안 아들은 내 품 안에서 새끼 새처럼 가늘게 떨고 있었으며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독식의 부하들이 골목 어귀까지 들이닥쳐 우리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고 나는 아들의 입을 내 손으로 막으며 제발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들고 있는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숨은 트럭 밑을 아슬아슬하게 비추고 지나갈 때마다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으며 나는 아들을 더욱 품속 깊이 안았습니다. 다행히 박 형사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멀리서 울리게 하여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을 타서 나는 반대편 시장 골목 안쪽으로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던 익숙한 시장 골목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고 험하게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시장 안내 국밥집 뒷문에 도착하여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니 온통 상처투성이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기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가게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내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안심시키자 조금씩 경계를 풀고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아들의 목소리마저 앗아간 것인지 진우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으며 그 모습이 너무 원통하여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당들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싫었지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아들의 더러워진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다시 공포에 질려 아들을 주방 안쪽 창고로 숨기며 주변에 있는 식칼을 쥐어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을 두드린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박 형사였으며 그는 숨을 헐떡이며 놈들이 이곳까지 추격해올 가능성이 높으니 당장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니 지하에서 얼마나 치열한 사투를 벌였는지 알 수 있었고 나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이 교차하여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독식의 조직은 생각보다 세력이 크고 잔인하여 일반적인 신고로는 뿌리 뽑기 힘들다며 그는 일단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외곽의 안전한 농가로 우리를 피신시키기로 결정하고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아들을 부축하여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멀리서 최독식의 승합차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전등을 끈 채 조심스럽게 박 형사의 개인 차량에 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아들은 내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착한 외곽의 농가는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은신하기에 적합해 보였으며 농가 주인은 박 형사의 오랜 친구라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거실로 나오니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최독식의 근거지를 소탕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거대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된 중범죄라며 본청의 지원을 요청했으니 조금만 더 견디자고 나를 다독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최독식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고 혹시라도 이곳까지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살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운명의 시간과 악당들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외딴 농가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고요해서 작은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지키며 뜬 눈으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며 놈들의 추격을 걱정했습니다. 박 형사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하며 최독식 일당의 뒤를 쫓을 히든 카드를 준비했고 그의 표정에서 이번 작전이 결코 쉽지 않은 위험한 길임을 직감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날이 밝자 박 형사의 부름을 받고 찾아온 한 남자는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는 과거 최독식에게 배신당해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조직의 전직 회계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최독식이 관리하는 비밀 장부와 아이들을 가두어둔 은신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우리에게는 가뭄에 담비 같은 소중한 조력자가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농가 탁자에 둘러앉아 그가 가져온 지도를 펼쳐놓고 최독식의 아지트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구체적인 전투 계획을 하나씩 세심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력자 남자는 최독식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지하 경매를 통해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팔아넘긴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낱낱이 털어놓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얼마나 무서운 공포를 견디며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눈앞이 분노로 흐려졌지만 지금은 냉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박 형사는 이번 금요일이 놈들을 일망타진할 마지막 기회라며 경찰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현장을 선점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나는 비록 늙고 힘없는 할머니에 불과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박 형사에게 나도 현장에 동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결연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처음엔 극구 반대하며 나를 만류했지만 어미의 절박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는지 결국 내 뜻을 받아들여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나는 가게에서 쓰던 두꺼운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며 반드시 친구들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한 뒤 어둠이 깔린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조력자가 안내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도심 한복판에 숨겨진 폐공장 지하로 은밀하게 접근했으며 입구에는 최독식의 부하들이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며 경계를 서고 있어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던져 순식간에 놈들의 시야를 가린 뒤 재빠른 동작으로 입구의 경비들을 제압하며 길을 열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어두운 지하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비릿한 냄새는 아이들의 흐느낌이 섞인 소리가 들려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고 아들이 말했던 창고의 위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거대한 철문 앞에는 최독식의 오른팔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버티고 서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박 형사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놈과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가 사내와 싸우는 틈을 타서 나는 조력자와 함께 철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며 그곳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으려 했지만 나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제 괜찮다며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고 묶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며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안쪽 비밀방에서 상황을 파악한 최독식이 총기 대신 날카로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타나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독식은 이 아이들이 다 내 돈줄인데 누가 감히 내 사업을 방해하느냐며 소리를 질러댔고 나는 주변에 있던 무거운 공구함을 놈의 발등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최독식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는 사이 박 형사가 사내를 제압하고 달려와 최독식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며 드디어 악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최독식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라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아이들을 무사히 지상으로 대피시키고 나니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다가왔고 지옥 같았던 폐공장은 드디어 정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며 놈들의 추악한 범죄도 끝이 났습니다. 나는 구출된 아이들 사이에서 떨고 있는 자매를 발견하고 달려가 품에 꼭 안아주었으며 아이들은 이제 살았다며 내 품에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형사는 최독식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나는 무사히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태운 구급차를 뒤로하고 다시 아들이 기다리는 농가로 향하며 지난 25년의 한이 서린 고통의 세월을 뒤로한 채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사히 농가로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지옥 같은 현장에서 돌아온 실감이 비로소 났으며 나는 아들을 껴안고 우리가 해냈다며 목 놓아 울었고 진우는 내 등을 서툴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 형사는 압수한 최독식의 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놈들과 유착된 부패한 세력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장부 속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진우의 실종 당시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그동안 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삶을 망가뜨려 왔는지 알게 되자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단순한 구걸 조직인 줄 알았더니 뒤에는 거대한 자금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정점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유력 인사가 버티고 있다는 조력자의 말에 주의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기에 내 자식을 괴롭힌 자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박 형사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조력자 남자는 최독식이 숨겨둔 또 다른 비밀 금고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낡은 전당포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추가로 전달해 주었고 우리는 그곳을 다음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 전당포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작물을 거래하는 조직의 중간 거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작전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로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는 본청에 믿을 수 있는 후배들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극비리에 병력을 요청했고 우리는 최독식의 배후 세력이 눈치채기 전에 정광석화처럼 움직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안정을 찾았는지 거실 한쪽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을 보여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여주자 아들은 내 손바닥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는데 그곳에는 전당포의 비밀 통로가 그림으로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려준 지도는 그가 과거에 그곳에 갇혀 지내며 눈여겨보았던 탈출 경로였으며 이는 박 형사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아들의 용기에 감탄하며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전당포 뒷골목에 잠복하며 경비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정확히 체크했고 박 형사는 조용히 담벼락을 넘어 안쪽 상황을 살피며 진입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전당포 안에는 최독식의 잔당들이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들이 알려준 비밀 환기구를 통해 소리 없이 지하 창고 쪽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금괴와 현금 뭉치들이 가득 쌓여 있어 놈들의 추악한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박 형사는 그곳에서 배후 세력과의 연결, 고리가 담긴 기밀 서류들을 하나둘씩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전당포 주인이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미리 준비한 밀가루 포대를 터뜨려 시야를 가렸고 박 형사는 순식간에 놈을 제압해버렸습니다. 확보한 서류들 속에는 놀랍게도 지역 정계의 거물급 인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이 모든 범죄의 설계자가 그였다는 사실에 박 형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사는 평소 청렴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으며 나는 그 위선적인 인간의 목덜미를 당장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조직의 잔당들은 우두머리가 잡히고 증거마저 털리자 서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경찰차들이 도착하기 전 모든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되었습니다. 전당포 지하실의 어두운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아들의 잃어버린 25년도 조금씩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내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배후 세력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고 우리는 아들이 기다리는 농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짧고도 달콤한 안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농가에 돌아와 아들을 품에 안고서 이제 정말 다 끝나간다고 말해주니 진우는 처음으로 내 어깨바람에 고개를 기대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박 형사는 가져온 서류들을 바탕으로 배후 세력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날이 밝는 대로 검찰청으로 향할 준비를 마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독식의 배후 세력인 그 인사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킬러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되자 나는 다시금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했습니다. 농가의 앞마당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서행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박 형사는 권총을 꺼내 들었고 나는 아들을 옷장 속에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농가를 가득 메운 가운데 우리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농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정체불명의 차량 전조등이 어두운 거실 안으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어왔고 박 형사는 나에게 바짝 엎드리라 신호하며 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괴한들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각자 무기를 들고 은밀하게 접근했으며 놈들이 보내온 자객들임이 분명한 살벌한 분위기에 나는 옷장 속 아들이 들을까 숨을 죽였습니다. 박 형사는 현직 시절의 본능을 되살려 거실에 가구들을 방패 삼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 나는 주방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냄비를 양손에 꽉 쥔 채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괴한들이 현관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어오는 찰나 박 형사가 미리 설치해둔 트랩이 터지며 놈들의 발을 묶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괴한의 머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냄비를 휘둘렀고 놈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괴한들을 하나둘 제압하자 박 형사는 놈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후와 나는 통화 기록을 확보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추가하는 데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배후인 그 유력 인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려 시도했고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 우리의 폭로 기사를 막으려 한다는 긴급한 소식이 박 형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박 형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의로운 사회부 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모든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서서 25년 전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최독식 일당에게 당한 모든 고초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 배후에 숨은 악마의 정체를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그동안 권력의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던 배우 세력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도망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배우 인사의 집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분노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검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는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결정하며 압박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라며 배밀 장소로 도주하려는 배후 인사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우리는 지체 없이 그곳을 향해 차를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해안가의 한 한적한 별장이었으며 그곳에서 해외로 도피하려 헬기를 기다리던 배후 인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가진 돈을 다 줄 테니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평소에 고결한 척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나는 놈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내 아들의 25년을 돌려달라 울부짖었습니다. 박 형사는 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선언했고 멀리서 다가오는 해양 경찰의 배들이 해안가를 포위하며 악의 축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배후 세력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전국은 발칵 뒤집혔고 내 아들 진우의 사연은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적시며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경사였습니다. 최독식 또한 감옥에서 형량을 늘려가며 평생을 차디찬 콘크리트 벽 뒤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에게 착취당하던 수많은 아이도 각자의 가족을 찾거나 안전한 보호시설로 옮겨져 평화를 찾았습니다. 박 형사는 나에게 다가와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진우의 마음에 병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메워가는 일뿐이었으며 나는 아들과 함께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잔치를 준비하며 거리마다 환영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은 처음으로 창문을 내리고 바깥 풍경을 구경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나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단골 손님들이 나와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진우는 낯선 사람들의 환대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내가 잡아준 손이 온기에 안심하며 천천히 차에서 내려 발을 내디뎠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고향 땅에 냄새가 아들에게도 익숙했는지 진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지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모진 풍파를 씻어내었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음을 확신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챕터 8에서는 진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련이자 기회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따스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낸 아들은 한참 동안 가게 안의 낡은 벽면을 유심히 살피더니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첩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 사진첩은 진우가 사라진 날 이후로 내가 매일 밤 품에 안고 울던 보물이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자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급히 사진첩을 가져와 아들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내 젊은 날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잊힌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 복잡하고 미묘한 빛이 서렸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에 나는 깜짝 놀라 아들을 품에 안았고 진우는 작게 신음하며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질끈 감고 한참을 그렇게 내 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이 아들에게 큰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지만 나는 옆에서 아들의 등을 차분히 쓸어내리며 괜찮다며 수없이 속삭여 주었고 진우는 서서히 안정을 찾으며 나를 향해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정을 찾은 아들은 사진첩 뒷장에 숨겨져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밖을 가리켰고 나는 그 열쇠가 진우가 실종되던 날 메고 있던 가방의 자물쇠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실종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아들의 작은 가방은 그동안 경찰서 증거물 보관함에 있다가 최근 박 형사를 통해 돌려받았던 물건이었는데 나는 창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가방을 꺼내와 아들 앞에 말없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진우는 열쇠를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려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빛바랜 놀이공원 티켓과 함께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나와 우리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으며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은 듯한 떨리는 필체로 누군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아들은 그 이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렸는데 그 이름은 놀랍게도 내 죽은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가 왜 아들의 가방 안에 자신의 주소를 남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며 나는 박 형사에게 연락하여 이 새로운 단서에 대해 긴급히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박 형사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쪽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과거 남편의 사고 당시에 있었던 석연치 않은 기록들을 다시금 들춰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구는 남편이 죽던 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으며 그가 아들을 유괴하여 최독식에게 넘긴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가설이 세워지자 나는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쪽지를 가리키며 무언가 절박하게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박 형사는 그 친구라는 작자가 현재 근처 요양병원에 은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는 지체 없이 그곳을 향해 차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우리를 맞이했고 그는 내 아들 진우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이불을 끌어당기며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소리를 지르며 과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도박 빚에 쪼들려 최독식의 사주를 받고 내 아들을 납치해 넘겼으며 남편의 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이 모두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그 노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려 아들의 가방에 몰래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었다고 고백했으나 이미 흘러가 버린 25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는 그의 눈물이 너무나 가볍고 가증스러워.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박 형사는 노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공범들을 추가로 추적하여 남편의 억울한 죽음까지 재수사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우리 가족의 해묵은 원한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정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아들은 가해자인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가와 그의 마른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는데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져내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에 불어오는 바람은 유난히 시원했으며 나는 이제야 남편에게도 떳떳하게 아들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평안을 되찾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우리 모자의 사연에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노인을 비난했고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국밥집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이제 가게 일을 돕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수줍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끼며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 형사는 남편의 사건까지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최종 통보를 가져왔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모자는 비로소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완벽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아들이 갑자기 내밀은 낡은 스케치북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독식 일당의 비밀 자금 세탁처가 그려져 있었고 이는 또 다른 정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암시하며 챕터 8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건넨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우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며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질질 매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내민 스케치북 속에는 최독식 일당이 감추어 두었던 거대한 자금 세탁용 위장 회사들이 상세한 약도와 함께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나는 그 기록들을 보며 다시금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말을 잃은 시간 동안 눈으로 본 모든 불의의 현장을 가슴에 새기고 기록해왔으며 그것은 악당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최후의 무기가 되어 우리 손에 쥐어졌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아들의 천재적인 기억력에 감탄하며 스케치북의 정보들을 토대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에 흩어진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면적인 소탕 작전에 즉각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시작한 이 싸움이 정의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굳게 다짐하며 수사팀의 행보를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신매매 조직의 뿌리가 하나둘씩 뽑혀나가는 소식이 연일 뉴스에 도배되었고 시민들은 우리 모자에 용기 있는 결단에 아낌없는 찬사와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독식에게 자금을 대주던 부패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서로를 배신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조직의 실질적인 자금줄이었던 거물급 인사를 체포했고 그가 법정에 서는 날 나는 아들과 함께 재판정을 찾아가 그 위선적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떠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지난 25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아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씻겼습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고 방청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내 손을 힘주어 잡았고 그의 눈가에는 슬픔이 아닌 승리의 기쁨이 서린 맑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으며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안아주며 길었던 한을 풀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마주한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단순히 한 가족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거대 악을 도려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과 커다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특징과 함께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지만 그는 모든 영광을 우리 모자에게 돌리며 진정한 영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라며 나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고단했던 여정을 잠시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남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가 향을 피우며 이제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라는 마지막 인사를 정중하게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웃는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부터 펼쳐질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시장 상인들이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국밥집 안은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올라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법 익숙한 솜씨로 손님들에게 물컵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단골 손님들은 기특하다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조금씩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하여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을 때
나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비록 갈라지고 작았지만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이었으며 우리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둘만의 작은 파티를 열어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박 형사도 축하 자리에 합류하여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우리는 지나온 아픔을 추억으로 승화시키며 다가올 내일에 희망찬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국밥집 창가에는 아들이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들이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자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들은 이제 스케치북의 고통의 기억이 아닌 시장의 활기찬 모습과 길고양이들의 귀여운 일상을 담아내며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고 나는 그 전시회를 열어주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최독식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는 우리 삶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완결이라는 생각에 나는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기부하며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10만을 남겨두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눈물과 감동을 넘어 완벽한 치유와 행복한 후일담으로 향하며 시청자 여러분이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지난 감동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시장 골목에도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국밥집 앞마당에는 진우가 직접 심은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분 좋게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침마다 시장 상인들과 밝게 웃으며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건강해졌으며 그의 목소리는 매일 조금씩 더 맑고 단단해져서 어느덧 가게의 활기를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립한 아이들을 위한 작은 희망 재단은 많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여 최독식에게 상처 입었던 자매를 포함한 수많은 어린 생명에게 새로운 보금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정년 퇴임 후에도 재단의 상임 이사를 맡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으며 주말마다 우리 가게에 들러 국밥을 나누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아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훈장이 되어 남았고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은 진우가 그동안 정성껏 준비해온 개인 전시회가 시장 입구 작은 갤러리에서 처음 열리는 날이었으며 시장 사람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꽃바구니를 들고 전시장 안을 가득 메워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시된 그림들 속에는 어두운 지하방이 아닌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시장의 풍경과 정겨운 이웃들의 얼굴이 따뜻한 색채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관람객들은
진우의 예술적 재능에 연신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내빈들 앞에서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몰래 손수건으로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며 아들이 대견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전시의 한가운데 걸린 가장 큰 작품은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국밥을 말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그림 아래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전시장을 찾은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25년의 긴 세월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으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행복과 평온함을 온몸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엄마가 고생하지 않게 자신이 가게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듬직한 포부를 밝혔고 나는 그런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진우는 국밥의 비법을 하나씩 전수받으며 우리 가게를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나게 만들었으며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우리 모자의 사연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시장의 진정한 명물이 되었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탈 때면 예전에 그 비참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겁에 질린 아이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생겼으며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 믿습니다. 악당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들이 지은 죗값을 처절하게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오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을 만큼 밝고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보람차게 살아갑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우리 모자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나누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진우는 스케치북을 꺼내 지금 이 순간의 우리 모습을 슥슥 그려넣기 시작했으며 그의 연필 끝에서 탄생하는 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따뜻해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가족을 잃고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으며 그 인쇄 전액을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결정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간절한 기도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으며 나는 오늘도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깊은 잠에 듭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평온한 밤은 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며 나는 이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내일 아침 다시 끓여낼 따뜻한 국밥물을 준비합니다. 지하철 껌통 속 작은 사진에서 시작되니 기적 같은 여정은 이제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며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며 우리 모자는 다시 힘차게 출발합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만났지만 그만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졌으며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을 오직 사랑과 배려로 채워가며 누구보다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모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겠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기적과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길고 길었던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려 하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전문 스토리텔링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